선관위 참 이런 조직이 있는지 참 몰랐습니다. 이게 이런 조직이 뭘 관리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10년간을 채용해서 단 한 번도 규정 위반이 없었던 조직, 통째로 그냥 위법이었던 그런 조직이에요. 특히 이제 저는 청년층에게 부끄러워서 문 닫겠다고 해야, 선관위가 자기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문 닫겠다고 해야,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거 반성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관위 전체 인원이 한 2,800명 정도 되거든요. 2,800명. 예.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건수가 800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880건. 예. 그러면은 뭐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뭐 몇 건 될 수도 있지만 그 건수만 본다면은 거의 2,800명 중에 그 3분의 1이 다 관계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 보통 어떤 조직이라도 채용 비리가 한두 건만 나오더라도 엄청나게 대서특필되면서 그 조직이 그렇죠.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난리인데 네. 이거는 전체 구성원의 거의 30%가 채용 비리에 지금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계됐다는 이야기인데 야 어떻게 지금 대명천지에 이런 어떤 그 국가 조직 헌법 기관이 있을 수가 있나? 네. 그러면서도 또 이야기가 아이고 우리는 뭐 경험이 필요한 어떤 가족 행사처럼 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예. 야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뭐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뭐 음서 제도에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 어떤 벼슬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다 그러니까요. 아들 딸들도 벼슬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거 감사원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주말 동안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봤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엽기적이에요. 거의 엽기적인데 이게 감사원법 제24조와 국정감사법 제7조에서 규정한 감사 대상의 법조문은 동일한데 국정감사는 받는데 그런데 감사원 감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선관위니까 함부로 못할 거다, 이런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헌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재가 이제 이 선관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는데 그 근거도 1960년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1960년까지 타고 올라가는데 3.15 부정선거까지. 그런데 민주당이 헌재 결정 하루 전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서 아예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방탄이라는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라는 조직은 이제 그 3공화국 때 생겨났습니다. 그 전에는 선거 업무를 그 내무부, 지금의 이제 행자부에서 이제 했었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별도 기관으로 만들자 해서 3공화국 때부터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감사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도 정부기관이라고 언급돼 있고 이 정부기관 내에는 선관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예. 감사원법에도 동일하게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선관위의 고유의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 선거 사무, 예를 들면 뭐 이런 행동은 지금 현재 그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뭐 이런 어떤 고유의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는 감사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일반 어떤 관리 의무, 즉 회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채용이라든지 일반 관리 의무는 뭐 당연하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에서 못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런 어떤 엄청난 채용 비리, 부정부패를 양산을 스스로 앞으로도 더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공무원 생활을 해보면 가장 무서운 게 감사입니다. 근데 그렇죠. 감사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행자부 감사, 그 국무총리 감사, 또 각 지방 뭐 의회 국회 감사,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감사원 감사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감사도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국정감사 아무리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밝혀지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감사원 감사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는 이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이 분야에 아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 그 감사원 감사관들은 딱 보면은 이게 문제 되겠다, 딱 통밥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그것만 하니까. 예. 감사원 감사에 걸리면은 진짜 뼈도 못 추린다고 우리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국가기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것을 앞으로도 진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선언이 다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용기 의원이 이 법안에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헌법상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민주당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했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위 고문이 페이스북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니 입법관은 사실상 독점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총체적인 비리다. 상상을 뛰어넘는 총체적인 비리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판이 이어지니까 민주당이 뭐 선관위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논평을 내긴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선관위와 예. 헌법재판소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네. 무슨 말인가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다 이제 그 판사, 그렇죠. 대부분이, 법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의 선관위원장을 다 겸임을 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고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지방의 어떤 법원장이라든지 또 부장판사가 다 그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몸이나 다름이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관위 입장을 저는 대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선관위가 굉장히 좋은 꿀보직입니다. 왜냐면은 그렇죠. 선거 때 조금 바쁠 뿐이지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고 아까 말했듯이 감사도 안 받죠.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하기 선거 때 때문에 육아휴직도 많이 해요. 네. 또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네. 보통 경쟁률이 뭐 800대 1, 900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그런 어떤 채용 비리를 통해서 그 선관위에 가려고 한 수많은 청년들의 꿈을 다 짓밟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많은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어떤 비리 앞에서 좌절하고 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까? 이런 어떤 공정한 어떤 공직자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건데 이런 면에서 선관위가 정말 그 반성하고 이것을 어떻게 개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어떤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꾸 감사를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이 선관위가 거짓말도 참 잘하더라고요. 공수처 못지않아요. 거의 공수처급인 것 같은데 선관위 채용 비리가 처음 불거진 이후에 국회가 10차례 넘게 가족 직원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선관위가 또 거짓 답변을 했다. 거짓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 가족관계 정보는 별도 관리를 안 한다. 관련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의원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만 뭐 가족관계 이런 거 특별한 거 관리 좀 하잖아요. 근데 아예 보니까 선관위가 현황까지 자료로 만들어갖고 수시로 업데이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회에 대놓고 그냥 거짓말을 했다. 이게 또 드러났어요. 이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소 11차례 요구가 있었는데 국회 요구가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직원 가족관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관련 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감사원 자료예요. 감사원이 이렇게 밝혔는데 선관위가 2021년 12월에 선관위 부모 자녀 관계 직원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왔고 또 이듬해 4월에는 업데이트까지 했다 이런 내용이 좀 드러났습니다. 다 드러났는데도 없다고 안 준 거예요. 예. 아니 선관위가 뭐 거짓말한 게 뭐 한두 가지 아닌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정 채용 예. 비리 관련해서도 거짓말 또 엄청나게 많이 했고 또 선거 이 부정 문제 관련해서도 또 엄청나게 또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국회에 와서 답변이 고민정 그때 의원하고 예. 대정부 질문할 때 이 내외부 전산망이 분리가 되어 있다. 예, 이런 예. 식으로 거짓말했어요. 아.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요. 예. 또 저도 당시에 이제 2023년도 이제 상임위에서 이제 질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과 그 과기부 산하의 인터넷진흥원 키사의 이제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감사 결과로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해킹이라든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출석한 선관위의
간부가 설사 해킹이 있더라도 내부에 그 동조 호응이 없으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3차장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내부의 동조가 없더라도 해킹에 의해서 가상의 그 인물이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선거 명부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정말 거짓말을 국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왜 이럴까? 다른 어떤 국가기관은 이런 생각을 잘 엄두를 못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국회를 아주 우습게 봐요. 제가 볼 국회를 때는. 우습게 보죠. 네, 예. 네. 왜냐하면 선거를 해본 사람은 알지만 선거할 때는 선관위가 갑 중에 갑입니다. 아, 갑이죠. 완전히 초 울트라 갑이에요. 의원님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예전에 그러니까- 선거할 때나. 예. 아니죠. 아니 엄청나게 평소에도 많이 봤습니다. 무슨 평소에도? 말인가면은 그 제가 이제 그 도와줬던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아이고 홍석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고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선관위가 사전 선거 운동에 어떤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다. 아. 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하. 평소에도 그렇게 나오고. 근데 예. 선거 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거 운동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하나하나 물어볼 때마다 선관위가 해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런 거는 불법이고 이런 것은 적법이고. 그런데 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나중에는 그게 불법 선거 운동이라고 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발이 돼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검찰에 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들 공직자들 그것이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뭐 시의원들 그다음에 또 자치단체장들한테는 이 선관위가 갑 중에 갑이에요. 선관위는 대체 누구 눈치를 보나요? 눈치를 안 보죠. 아,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안 보죠. 의원님 예전에 그러면 초 울트라갑한테 당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현수막 하나 있었고 네, 또 현수막 있었고 전화하면 어떤 식으로 받아요? 네. 전화도 이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전화로 예. 선거 운동하는 것이 불법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풀렸죠. 풀렸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선거 운동하는 방법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런 방법을 하나하나 정하는데 이것이 적법하다 불법하다 정하는 게 결국 선관위가 정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현수막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도 못 달게 했었잖아요. 못 달겠다가 나중에 이제 달게 하고 그렇게 그럽니다. 했었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반면에 또 뭐 일합니다. 뭐 이런 예. 건 또 달게 하고 일합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슈퍼 갑이다, 초 울트라 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랑 감사원 두 개 다 겪어보셨잖아요.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감사원이 무섭죠. 감사원이 더 무서워요? 네, 감사원은 예. 감사원은 정말 그 훈련되고 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한번 파고들면 무섭습니다. 예. 감사원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더 무서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를 하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한 가지 또 황당한 게 선관위가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받았는데 권한쟁의 심판까지 왔었는데 그런데 이미 과거에 최소 4번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고용 세습, 이 가족 채용에 문제가 되니까 이 헌법재판소를 루트로 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있으니 헌법재판소를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어요? 전 두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 사실상 뭐 헌법재판소에 거의 모든 그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그 선관위원장 출신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저는 선관위와 헌법재판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할 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 본인이 선관위원장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원장 선관위원회 입장을 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선관위 조직을 바꿔야 되는 게 선관위가 지금 현재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떤 대법원과 법원과 인적으로는 한 몸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좀 독립적으로 명실상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법관이 아닌 다른 제3의 인물이
선관위원장을 저는 임명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편향성 논란에 비는 헌재가 이런 식으로 선관위의 해결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 있게 합니다. 헌법재판소 때문에 감사원이 그리고 직무감찰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감사원이 회계감사로 선관위의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사 대신에 일반적인 이제 감사 대신에 회계감사가 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로 선관위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또 의원님이 공무원 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이 회계감사라는 건 받아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제 회계감사라는 거는 뭐 돈을 이제 지출을 하는데 돈을 쓰는데 관련된 이제 감사를 말합니다. 사실은 회계감사와 이제 직무감사와 사실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왜냐하면 회계감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비리에 있던 문제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회계감사조차도 선관위가 받지 않으려고 또 뭐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또 예상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채용 자체가 엉망인데 회계는 정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예를 들면 지금 선거 부정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슈가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이제 선거 투개표 시스템의 어떤 장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다 또 회계감사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인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이제 그 선관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과연 선관위는 누가 견제를 하는 것인가? 이 무소불위의 권력 괴물이 돼버린 선관위에 대해서 누가 견제를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선관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좀 정치권 소식 조금만 좀 더 다뤄볼게요. 제가 이 내용 보면서 좀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가요 한국판 엔비디아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판 엔비디아 K 엔비디아의 얘기를 하면서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누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논란입니다. 이게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제가 자세히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판 엔비디아 소유 구조, 그러니까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기면 그 중에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세금도 없는 나라다. 이렇게 이거 꿈의 나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는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살짝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클릭하는 어떤 신용을 하면서 뭐 마치 이제 뭐 중도 보수를 뭐 지향하고 또 뭐 성장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데 역시 이재명 대표는 진짜 한마디로 뭐 말의 신뢰성이 없고 쇼를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판 엔비디아 하면서 뭐 30% 국민 지분 운운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그 민간의 어떤 그 경제, 특히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경제화하겠다 이런 것을 뭐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그 러시아 같은 경우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석유 가스 제품 가스포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포름의 지분을 러시아 정부가 상당 부분 좀 갖고 있어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회주의 경제, 국가 경제는 항상 보면은 그 기업의 일정 지분 어떤 국가에 있던 지분들이 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좀 지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생각을 하면 참 어이가 없는 게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은 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취득을 할 것인지 그러면 뭐 강제적으로 그러면은 기업으로부터 지분을 뺏는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것부터 분명치 않은 데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기업이 자유스럽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지분을 가지고 또 투자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업을 키우려고 하겠습니까? 국가가 그냥 그 지분을 다 갖고 가버린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중도 보수가 할 만한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마치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으면 무조건 이제 그 알을 어떻게 보면은 좀 거위를 키워가지고 알을 이제 좀 가지고 좀 수혜를 좀 입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러니까 기업을 잘 성장시켜서 그 기업이 결국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잘 내게 해서 국가에 있던 재원을 마련하고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자체에 있던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알을 빼려는 그런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이 자유로운 어떤 기업 경영, 기업의 어떤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정말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요. 사실 2010년대 후반에 엔비디아 M&A를 검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걸 만약에 했다면 오늘날 삼성이나 또 우리나라 주주들 상황도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삼성 지금 5만 한 4천 원 좀 하는데 한 주당 삼성전자 이거 지금 만약에 이때 M&A 했으면은 100만 원 넘겠죠 한 주당. 많은 분들 부자 됐을 텐데 근데 당시에 수사하고 구속하고 그랬잖아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고 상속세 문제도 있고 탈원전 때문에 또 전기료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엔비디아 뭐 30% 같은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좀 잘못하고 있던 거라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광 연금을 사회자가 언급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1년에 에너지 수입 금액이 3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을 바꾸고 국민들이 참여하면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다. 개인의 삶을 재정과 자기가 낸 돈으로만 책임지는 사회에서 생산물을 공동으로 나눠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본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에너지원 바꾸면 우리나라도 이거 중동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국민을 개돼지를 알고 선동을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이제 태양광, 풍력 등등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을 하고 특히 그 호남 쪽에 그런 어떤 많은 어떤 그걸 할 때 좌파 시민 단체가 거기에 이제 관련되도록 해서 거기에 어떤 재원으로 마련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걸 깔면 뭐합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전력 개통이라 해서 어떤 그 송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은 말짱 꽝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풍력으로 생산되는 그런 에너지가 이제 많아서 계속해서 좀 일부 가끔씩 이 셧다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송전이 소위 말하는 어떤 개통이 지금 확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원전 같은 이런 어떤 그 에너지의 어떤 보완제밖에 못하는 게 결국은 여기는 이제 낮과 밤이라는 이런 어떤 차이뿐만 아니라 또 생산이 많이 됐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차이도 있지만 한번 생산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소위 말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좀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한이 이제 많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보급 확산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원전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 무리하게 해서 태양광 보급하고 하면서 그 산에 뭐 엄청나게 이제 깔았다가 나중에 그게 또 뭐 산사태 했던 피해도 나고 해서 많은 또 문제도 뭐 일으켰지만 그런데 그런 어떤 문제를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전형적인 어떤 포퓰리스트 어떤 행태다.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그런 어떤 행태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그거 말고 그 트위터에 이재명 성남시장 올린 내용인데 이재용 영장 기각 재벌의 포로가 된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삼성공화국가 재벌체제 해체 없이 촛불 민심이 원하는 적폐청산 공정국가는 요원합니다. 이런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까 올렸던 거 그것도 좀 올려주세요. 이게 그 지역 화폐를 그때 뭐 예시로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호텔 10만 원 예약, 뭐 호텔에서 침대를 10만 원 주고 구입한다. 가구에서 치킨을 뭐 10만 원 주문을 한다. 치킨집에서 문방구 물품을 10만 원에 구입한다. 호텔에서 빌린 돈 10만 원에 갚는다. 호텔 예약을 취소한다. 이런 식의 경제를 이런 식으로 포스터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많은 젊은이들이 이거 웃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본인들은 이제 뭐 경제 정책이라고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웃기다라고 젊은층이. 근데 방금 이제 저 화면이 나온 게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어떤 투자 성수 효과라고 네. 해서 네. 돈을 뭐 10원 내지는 100원을 투자를 하면 그 투자 어떤 금액이 이렇게 이제 그 성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예시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모든 어떤 투자에 해당되는 건데, 저런 어떤 지역 화폐의 어떤 그런 기본소득 지역 화폐. 예. 지역 화폐를 두고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발상이죠. 2030 세대 그러고 물어보면은 공짜로 나눠주는 것보다 일한 만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특히 이번에 선관위 같은 거에 굉장히 그 분노를 하는 게, 2030 세대는 어떤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 공짜로 뭘 퍼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한 만큼만 공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공정성만 있었으면 좋겠다. 노력한 대로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걸 많이 바라는데, 근데 지금 뭐 야당에서 제시를 하는 거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당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예. 그 1호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문재인 정부 떠들었던 게 그 인천공항공사 인국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인국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한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사람을 채용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가려는 많은 어떤 청년들의 어떤 꿈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공정한 기회를 박탈을 한 것이죠. 네. 어떤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30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본인들이 공부한 만큼, 일한 만큼 어떤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게 또 국가의 어떤 발전에도 가장 합당한 것인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을 보면 전통적으로 자꾸 이게 시혜를 국가에서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본인들이 어떤 정권을 잡는데, 지금까지는 또 재미를 이제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2030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판도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